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한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전간의 속속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네요. 만우절에 속속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어제 1.54% 올라갔습니다. S&P 500도 0.36% 올랐고요. 반면에 다우존스는 0.26% 소폭 하락해서 32,980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기술주가 하락을 하다가 어제 나스닥과 S&P 500이 올라간 이유는 어제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중에서 전기차를 대폭 충전소를 확대하고 전력통신망을 확대하는 등 기술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2,500조 원, 약 달러로 2조 2,500억 달러에 달한 경기 부양, 지난번 코로나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8년간 전력통신망 등에 약 200조 원을 배정한다. 최근 인프라도 하지만은 전력통신망 등에도 200조 원을 나와 있고,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3천억 달러를 투입하는데 이 중에서 상당수가 그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대대적으로 보급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서 어제 기술주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21%, 28%로 올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많은 돈을 풀기 때문에 2조 2,500억 달러는 지난번에 또 1조 9천억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면서 금년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굉장히 이거에 바로 2030년경에 약 200%까지 올라간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때보다도 더 재정 지출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현재 28%로 올라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라든지 혹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연구소 같은 데서 그런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차 부문이 이렇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박차를 가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인데 중국의 샤오미도 모바일 폰을 생산하는 샤오미도 전기차를 한다고 주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전기차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 샤오미도 진출하고 애플도 진출하고 니오도 진출. 도요타, 볼보, 한국의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는 물론이고 IT 회사들이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가 완전히 전부품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전장차화 되면서 IT 회사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전기차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닥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별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다수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은 갤럭시 21, 그 다음에 LG는 TV에 1분기 가 예상되는데 어닝 스프라이즈는 예상 이익보다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거죠. 예상 기대 이익보다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걸 그러는데 1분기 어닝 스프라이즈가 전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성전 8조 7천억으로 23조 5%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도 203조로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 LG도 매출이 17조 7천억으로 전년 대비 20%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D램 값은 8.7% 올라서 2분기에 20%가량 전망이다. 지금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10년 발생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서 D램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역시 거래 융자 잔액이 유지하고 있다. 다소 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작년 12월에 19조까지 올라서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신용 거래 융자 금액 22조 원대를 유지하면서 비트2가 사상 최고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쪽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비자가 암호화폐로 거래한다고 발표한 뒤에서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도 비트코인을, 그 다음에 페이팔도 결제를 시작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지고 어제 오후 5시에 6.9 하고 이더리움은 218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장중 한때 7,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7천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비트코인은 7천만 원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다소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때문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미국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면서 암호화폐 시세가 좀 더 괜찮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달러로는 59,000달러 역시 0.42% 상승한 달러를 기록했고 비트코인의 시총이 1조 1,000억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그림은 일주일간의 상승 움직임을 추이를 보는 건데 역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3,600억 원을 해킹했다. 이런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 전문가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상화폐가 한국에도 이번에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상당히 그 해킹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최소한 해킹 방지 시설을 갖춘 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엔티머니 론더링 자금 세탁 방지 시설, 그 다음에 KYC라고 그러죠. 노유 KYC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엔 또 이제 부동산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제2의 김상조 논란을 불리는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법을 낸 뒤에 월세를 대폭 인상했다. 그래서 올렸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뭐 겉으로는 세입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임대차법을 발의했는데 물론 시행되기 전입니다. 김상조 마찬가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은 임대차를 9%를 올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주민위원회 오히려 정말 중개업소 사장이 잘못한 것이다. 사장이 그렇게 올릴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크게 못 낮춰 죄송하다 이런 변명을 내놓고 있는데 여전히 제2의 김상조 논란이다 이런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김상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데 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김상조의 추락. 지금 현재 좌파들의 여기저기서 지금 뭐 조국을 비롯해서 김상조를 비롯해서 좌파 그 내로남불, 위선,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하지 못하고 정의를 뒤에 숨어서 해오고 특히 이번에 LH 사건 장막 뒤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면서 국민을 오히려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종부세를 폭탄을 안기는 이런 위선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김상조가 추락이다 이렇게 죽겠습니다. 그렇게 뭐 재벌 저승사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안 된다. 그렇게 완전히 추락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통과시키고 정책실장을 가서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다가 드디어
본인이 내로남불에 걸려서 구속수사를 좀 할 것이다 이런 게 나와요. 김상조의 추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울산 전 부시장을 지낸 송병기 씨 같은 경우도 땅테크를 통해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건설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아파트 승인에 아파트를 승인하고 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오히려 도로를 사업하면서 땅 투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거 개입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투기까지 해서 지금 어제 석관에서는 송병기 선거 개입도 하고 땅 투기도 한 송병기는 문재인 정부의 타락의 상징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선거 공작, 땅 투기라고 임대차법 주역은 내로남불하는 끝없는 문재인 정부의 악취가 풍기고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울산 송병기 전 시장 같은 경우는 467일 만에 이제 문매 못 이겨서 이제 467일 만에 4달에 처음 1심 공연다 하는데 이런 배경에는 진보 판사로 알지 우리법 연구회 소설 김미라 판사 사건을 1년째 넘게 본재판 하문 안 하고 뭉개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대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연루되어 있는 청와대 이광철은 이번에도 유임됐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죠. 심지어는 지난번 신현수 전 민정수석 비서관을 패싱하면서 논란이 이렇게 됐는데 전현이 오히려 신현수 전 민정수석 비서관만 사임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전히 그 말씀하는 조국 사태하고 여전히 조국 라인이 건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망가뜨린 진보진영 3가지 도구마. 첫 번째로는 주택은 소유하기보다 사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뭐 집을 굳이 살 필요 없다 생각했던 것이 지난번 정책실장 김수현 실장의 주장이죠. 집은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러면서 공공임대를 권유하는 그런 문제를 유발시켜서 국민들을 자아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과 같이 둘러본 불평되는 임대 아파트를 보고 뭐 여기서 같은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분노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주택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 이러면서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 유지만 해오 그런 잘못된 지적. 세 번째는 부동산 하나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4년 동안에 완전 실패해서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 남멸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더니 드디어 그런 실패한 도구마를 아침에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내 집 마련 답이 없는 상태지만 지금 정부 정책에 기대해도 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걸 한마디로 그런 가운데 LH 사태가 터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들이 배를 불리는 뭐 LH 공공기관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된 내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시의원, 도의원들 뭐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국민들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토지 투기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공공의 배신이다. 공공의 배신. 공공특권이라는 게 커지면 클수록 언제나 부패를 가져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큰 정부란 거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작은 정부의 신화를 깰 때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작은 정부를 그렇게 주장해왔던 이유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다 검증이 되고 그런 것이에요. 공공의 배신. 공공의 특권이 커지면은 거기에 뒤에 부패가 생기기 마련이고 국민들도 빈곤하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큰 정부는 안 된다. 공공특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면에 언제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완전 박탈하거나 침해하거나 박탈하면서 공공특권을 가진 공공들만 뒤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상황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청년들이 정말 화난다 하고 분노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놀랍지도 않다 하는 무력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년 동안 국회에서 길들여 있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내 이익과 공공이익이 다를 때 내 이익을 위해서 내부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결국은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뭐 기르고 되고 상정했다가 폐기되고 상정했다가 폐기되고 한마디로 그렇게 20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이 급한 상황이 오니까 선거도 하고 하니까 처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은 지금 국어 공무원은 징역을 치는 삶이 국회의원들은 슬퍼진 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참 법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들 슬퍼 지금 대충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을 그걸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들 형사처벌조항이 없고 더구나 그것도 심의도 공무원들은 국민 권익이나 이런 데 부처 이해 충돌 방지 담당관이 처리하는 데 비해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에서 하고 형사처벌조항도 없다. 이런 지적. 역시 내로남불 이해 충돌 방지보다 그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거를 바로 앞두고 부동산의 대실패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엄청 초래하고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국가보증 50년 모기지를 내놓겠다 이런 긴급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 저도 뭐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기도 뻥끗 안 하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드디어 일어나는 어제 또 국민에게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 부동산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낙연 전대 상임위원장이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심지어는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지를 주는 또 국가 얘기를 꺼냅니다. 국가가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국방을 해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국가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그러면서 역시 DTI, LTV 등 규제 완화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지라는 게 규제를 더 하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2년 전에 4.15 총선 전에 바로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총선이 끝나고 다시 종부세를 강화해서 세금 폭탄을 안기는 지적이 나오자 그런 얘기 말 안 했다고 했다가 그것이 사실 아닌 것이 드러나면서 2시간 만에 착각했다고 고개를 숙이는 이런 해프닝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판세가 불리한 부동산 반성 쇼를 해서 또 국민을 속이려나 하는 얘기가 나왔고 이런 폭주하다가 유턴 신용하는 여건 재벌 선거용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선거를 앞두고 남발하는 거꾸로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공시가를 완화하겠다. 재건축 민간 확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도 드디어 8년 만에 상공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8년 만이라는 건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당하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상공의 날 행사에 어제 처음 참석해서 아주 기업과 친화적인 친화적인 자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와대와 기업이 정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을 외면하더니 소통을 하자는 얘기를 어제 꺼내고 이낙연 대표는 대출을 죄더니 빚내서 집 사라고 독려한다든지 완전히 정책의 대실패를 인정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도 인정한 이낙연 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정책을 지금 큰 정책을 앞에서 언론에서는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청와대 사람들은 그대로 똑같은 사람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어제 21곳 공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16곳에서 공공재개발 발표한 데에서 여전히 이 공공정책, 공공주도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죠. 어제 4개 지역에 2,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의 공공주도 개발의 불신을, 주민들의 불신을 넘을 수 있을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이렇게 해서 21곳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모두 물량이 판교급 물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물량인데 일각에서는 공공주도 알박기냐, 더 이상 여기는 인간이 개발 못하도록 알박기냐, 오히려 반발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은평 같은 데서는 벌써 반대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추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공개발을 하면은 수익을 30%,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올려줘가지고 해주겠다는 유인책을 꺼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주민의 관건이기 때문에 가장 큰 관건이 지금 신뢰가 땅에 토지를 선납해서 시행을 맡기겠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그 LH공사가 명품 아파트를 지어낼 수 있느냐,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다 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지금 LH공사를 도저히 믿을 수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 7월까지 계속적으로 4, 5차례 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금융에서도 놀라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30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법정 이자율 현재 현행 24인데 20% 낮추는 그런 과정에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행령을 어기라는데 얘기했는데 도대체가 금융의 기본은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는 신용 리스크를 반영한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 금융의 기본입니다. 근데 금융의 기본까지도 이 정도 기초적인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자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경제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자 청와대에서는 부대변인의 실수다.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럼 부대변인은 뭡니까? 또 대통령 그걸 그대로 읽는 대통령은 뭡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무능에다가 부패하기까지 하다는데 지금. 게다가 완전히 경제나 국가를 보는 시각도 완전히 좌파적 시각인데다가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하다는데 국민들은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을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것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 세력인가 보다 했는데 4년을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공정치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까지 하는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런 또 엄청난 기초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금융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이 800인데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큰 문제인데 이것이 자영업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작년에만 118조 원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계속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부실화되면 빚폭탄이 터지는 거죠. 자영업자도 붕괴될 뿐만 아니라 대출해준 부실이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신흥국의 자금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IMF 총재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항상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동안에 미국의 금리가 낮을 때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갔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서든 리버스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신흥시장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이 계속 1980년대에 중남미 위기, 1997년 러시아 위기, 2008년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한 10여 년마다 반복이 됐는데 지금 다시 또 미국 금리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엄청 약 미국 보는 통화가 평상시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이 5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풀린 돈의 절반이 이상 거의 대부분 신흥시장으로 흘러가고 그중에 상당수가 동아시아로 흘러갔습니다. 동아시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동아시아가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빨려 들어가면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바로 외환위기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바로 10년
주기설도 다가오고 이미 벌써 지났죠. 그러면서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걱정하고 있는 중에 IMF 총재도 그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 분야.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시안 플러스 3는 금융위기 때 영러 통화를, 이 아시안 플러스 3 자금을 쓸 때는 언제나 IMF와 연공에 연결을 했어야 되는, IMF와 연계 없이 쓸 수 있는 비율이 3%였는데 그걸 10% 더 늘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아시안 플러스 3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출자한 만큼 우리가 가져온 그런, 대개 동남아 아시안 국가들을 도와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한국은 백신 확보를 못해서 한국이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분 상반기에 350만 명 목표라고 있는데 실제 300만 명에 그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것이 1150만 명인데 상반기에 실제 300만 명에 그칠 경우는 백신 접종이 안 되면서 전 국민 집단 감염이, 집단 면역이 안 될 그런 큰 우려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회복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K방역이라고 외치고 자랑만 하지 확보해 두지 않고 있는, 이런 데서도 문정부의 그 무능이 또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맞히고 나서 이번에 맞은 사람이 다시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두 번 맞는 것을 그 접종 간격을 10주에서 12주로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백신 확보가 안 되니 이걸 연장하고 대신에 2차 맞으려고 했던 걸 땡겨서 그걸 땡겨서 부족한 백신을 나왔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려면 한 번 맞은 사람의 면역도 안 생긴다. 그런 얘기죠.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 경기가 좀 지표가 좋게 나오자 다행히 대부분 경기 지표 우상이다 그런 얘기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본 것처럼 산업 생산은 2.1% 증가했지만은 소매나 설비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감소하고 있고요. 산업 생산은 조금 증가하지만 이것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워낙 안 올라간 것이지 전반적으로 과거 수준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매 판매나 설비 투자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미국은 거의 한 5, 7월 달에 집단 면역이 될 정도의 백신을 한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 회복에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백신이 접종이 안 되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세계 경제 회복과 동떨어진 탈동조화라고 그러죠. 디커플링이 될 우리가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의 뭐 소주성이다 뭐 돼서 실정은 완전히 파괴되고 추락하고 있는데 더 세계 경제 회복 도중에도 우리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크게 본 건데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8, 서비스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 1만 원을 넣고 내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죠. 그래서 공약한 대로 1만 원 올려달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면서 이 와중에 임금을 더 올리다거나 달라는 그런 줄다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이런 또 와중에 지상 중간 광고를 문재인 정부 허용했다. 이 완전히 특혜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 KBS나 뭐 등등 지상파를 안 보죠. 겁니다. 워낙 편파적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신료를 강제로 받고 있는데도 또 중간 광고를 허용해서 완전히 특혜를 아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유권자 32%를 지지에 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폭주한 결과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위임받은 것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자유도 구속하고 재산권도 침해하는 방향으로 폭주를 해왔다는 거. 해온 결과 이렇게 지지율을 하라고. 우리 전체 유권자 32%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거든. 뭐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안타깝게도 특정 지역에는 거의 뭐 98% 정도 이렇게
90% 넘는 그런 지지를 항상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는, 그걸 빼고 나면 거의 지지율이 제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바로 여기 이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폭주를 했다. 범위를 넘었어.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이 그냥 국민들만 국가가 없으면 놔두면 옛날에 홉스가 얘기한 것이든 서로 그냥 많이 내야 많이 투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국가가 그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그 위임을 넘어서서 폭주를 하면서 마치 폭주도 무능하면서도 내로남불 뒤에서 더 내부 정부를 위해서 본인들의 배를 불리는 취하는 이런 특권이 폭주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국민통합 국민은행 대표 달라서 계속 달라지고 부동산 실정했죠. 남북 관계는 계속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종북 친중 정책만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뭐 최근에 국립외교원장이라는 사람은 차원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미국의 한미 동맹에 중독되어서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책까지 내놓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외교 담당 자리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 공직에 있는데도 그런 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낙제점을 받은 문재인 정부 4년이다. 이런 분석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정말 정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만 1년 반성을 하고 성찰을 돌이켜보고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가란 것은 결국은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이 그냥 국가가 없는 경우는 만인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훼손되기 때문에 자유와 재산을 지켜달라. 특히 이제 한국까지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외적으로부터도 좀 방어해달라. 때문에 위임해서 국가의 기능을 맡겼더니 그리고 그것도 독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만들었어. 그것도 독점할까 봐서 한을 있어서 만든 거지. 위임한 것도 독점하면 독재로 가니까 상권 분립을 만들어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국가의. 근데 지금 이제 상권 분립도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민주주의도 붕괴되고 있고요.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위임한 것이 무엇인지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권 담당자 대부분 다 아까 금융 얘기 있거나 기본적으로 국정을 담당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한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주하면서 마치 지금 거의 국무총리급 대표급 사람들이 국민은 우리에게 모두 위임했다.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검찰이나 독립적인 그걸 얘기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민주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가 해야 할 위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지난 4년간 보여준 것 결과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좀 성찰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번 4년 통해서 본 것은 경제도 파괴되고 있죠. 안보도 흔들리고 있죠. 민주주의도 파괴되고 있죠. 국정은 아무나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 들고 시위해서 권력 잡았다고 국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프랑스 대행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유평등 파괴라는 엄청난 위대한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했지만 불과 30대 안팎의 로베스피에르의 작품행단 같은 걸 집권하면서 프랑스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5년 만에 본인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나폴레옹 황제가 다시 시대로 왕정이 복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담당을 프랑스 혁명의 성찰을 에드먼드 버크는 국정 담당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서 집권해서 결과적으로 프랑스를 완전히 유럽의 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남은 상황이라도
그동안의 잘못을 성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 편 가르지 말고 충고를 귀담아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